안녕하십니까. 어, 이현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니죠. 암호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통계학이나 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컴퓨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컴퓨터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암호의 그 근본적인 뜻을 우리 컴퓨터에 접목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사항 위주로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로 해서 한번 축약을 해서 그 용어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좀 하는 것을 좀 좋아해서 현업을 마치고 지금 거의 그 학교 그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를 좀 하는 걸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그 컴퓨터 보안, 그다음에 이거 이제 컴퓨터 보안하고 이쪽에 기본이 되는 게 인터넷 프로토콜, 그 통신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하고 운영 체계, 웹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강의도 제가 그 아마 이동통신 보안하고 그 정보체계 인증, ISMS-P 그 같이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운영 교수로 전산계를 하고 운영 체계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경력은 지금 현재 현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그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고요. 그 사회 리더 대학생 그 멘토로 한국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이라고 그래서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 기술력이 있으면서 어떤 그 큰 기업으로 크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거기 멘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근래에는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군 의료정보체계 분석 프레임워크 연구원으로 3년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계정 통구. 인공지능 기반 과제도 참여했고, 우리 그 정보보호 시스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 국방통합메가센터, DIDC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ISP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밑에 이제 그 보는 내용처럼 좀 다양한 경력이 그 정보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정보 보호 쪽, 특히 암호화 쪽으로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알아야 될 내용만 우리가 좀그 개발자나 컴퓨터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는 그 암호화 발전사, 대칭 암호화 방식, 비대칭 암호화 방식, 해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목차로 잡았고요. 그 암호화 발전사에서 그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꼭 좀 알아야 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칭 암호화하고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 혼합돼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 접근하고,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은 지금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핵심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뭐 고전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 원리를 이해하고 그 대칭 암호화 원리 기능,
비대칭 암호화 원리와 키는 해시 알고리즘 원리에 해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암호문이라는 것은 먼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도록 꾸민 약속의 기호다. 이 암호문에 반대되는 문은 이 평문, 평문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쓴 일반적인 글을 말한다. 그래서 암호문, 사이퍼텍스트, 평문인 플레인텍스트 두 가지 용어가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도록 꾸민 약속 기호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도록.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기호를 보아도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암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암호문을, 평문을 암호로 만드는 것을 암호화라고 하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것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호화는 인크립션, 복호화는 디크립션을 하는데 용어가 지금 사이퍼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글하고 그 영어하고 같이 고유명사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것을 암호화라 하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것을 복호화, 디크립션이라고 한다. 암호화나 복호화를 수행할 때 그 양쪽이 알 수 있어야 될 수단, 이것을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을 한 서너 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겁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고, 여기서 약속한 규칙이 뭐로 표현이냐면 암호화 키, 인크립션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 키 이렇게 사이퍼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 인크립션, 디크립션, 인크립션 알고리즘, 인크립션 키, 요 용어들을 이렇게 많이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요 밑에 암호 절차 제가 중요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결국은 암호 의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려면 이 그림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제가 봐서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5, 60% 접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문이 일단 들어오면 평문, 프레임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 암호화라는 것은 암호화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 프레임 텍스트하고 키, 인크립션 키가 들어가서 암호화합니다. 그죠? 암호화한 인크립션이 되고 인크립션이 돼서 다시 암호화 알고리즘에 있는 여기에 다시 요 키가 있는데 요 키는 암호화 키라고 그러고 요 키는 어떻게 보면 복호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호화하는데 암호화되어 있는데 복호화합니다. 복호화를 해서 다시 프레임 텍스트 평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평문이 암호화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암호화 키가 들어가서 암호화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복호화인데 복호화 키가 들어가고 복호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평문이 만들어진다. 이 그림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암호화나 복호화를 수행할 때 양쪽이 알고 있어야 할 수단, 툴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도 각 여러 가지 툴이 있죠. 실질적으로 좋게 잘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단, 방법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암호화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키라는 것은 송신축이 약속한 규칙입니다. 여기 키가 지금 용어가 대칭키, 비밀키, 비대칭키, 공개키, 개인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지금 요 암호화 키, 여기 암호화인데 이 복호화 키 이게 있는데 이 키 자체를 이게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대칭키가 되면 요 들어가는 이 키 자체가 요 키를 대칭키라고 합니다. 요 대칭키라고 하면서 이 키를 따로 비밀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대칭키인데 이 키와 암호화 키하고
복호와 키가 비대칭 암호화 방식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대칭 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비대칭 키는 공개 키하고 개인 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대칭 키, 비밀 키라는 것은 요 암호화 알고리즘 키가 같은 그 대칭키 알고리즘을 에서 사용되는 이것을 대칭키하고 비대칭키라고 하고,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요 비대칭키인데 이것은 공개키하고 개인키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판이 암호화를 시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 컨셉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좀 같이 두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암호화는 여기에 보면 기원전 480년 무렵에 페르시아 침략 계획을 그 나무판에 조각해서 거기에 밀랍을 발라가지고 스파르타에 보낸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실제 이거 전달하는 정보 자체를 이게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용어를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스타카노그래피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그 암호문은 이게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정보를 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암호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어떠한 기호라든지 이런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는데,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는 위치에서 보면 이 스테카노그래피 자체는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하고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스타가노그래피가 그 여기 노출되면 다 파악이 되지만 숨긴다는 의미 자체에서 이것도 여기에 보면 암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암호의 기호는 이 스타가노그래피라는 용어로 쓰지만 이 페르시아 침략가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 이렇게 하고, 근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파이가 메시지를 어떤 거 신문지에 이렇게 게재를 하죠. 그래서 읽을 사람만 서로 통하는 사람만 정보를 주고받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기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만이 아는 기호로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스타가노그래피라고 한다. 이 그 암호화 방식이 중요한 지금 이 전치법하고 대체법 이 두 가지가, 전치법, 대체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암호화 방식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금 한 네 가지 용어가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데, 먼저 이 전치법이라는 것은 그 문자의 위치만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애플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두 글자씩 앞뒤로 섞어 하면 요 두 글자니까 A하고 P잖아요. P를 A로 보내고 그 다음에 L을 이 P 앞으로 보내면 요 PALPE가 되죠. 이게 암호화가 된 상태고, 이걸 다시 바꿔주는 것이 이 복호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내용에 대한 것, 글자에 대한 내용은 변화가 없고 단지 이 글자의 순서만 바뀌는 이러한 방식을 전치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스파르타에서 이 봉암호화를 보면 이 큰 봉에다가 이 글자를 씁니다. 글자를 써서 요거만 보내는 거죠. 요거만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요, 요 봉의 크기가 그 원주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 어, 요 위에 있는 겉표지만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그 봉에다가 규격에 맞는 봉에다가 이걸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내보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단지 전치법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이를 봉에 두르는 것, 요 자체를 요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봉의 사이즈, 이것은 암호화 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전치법하고 대체법. 이 대체법은, 전치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만 바꾸는 것인데, 이 대체법은 글자 자체를, 메시지의 글자를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이 뭐 단일 치환, 모노 알파베틱 암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용어 이 자체를, 대체법은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주는 것이고, 이 앞에서 있는 전치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전치법은 트랜스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대체법은 서브티튜션, 글자 바꿔주는 것이다. 근데 이제 글자를 바꿔주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단일 치환이라는 것은 여기 글자를 한 글자만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이러한 형태를 단일 치환이라고 하고요. 요 시저 암호는 뭐냐면 알파벳 26자를 여기 보면 요것은 네 자씩 이렇게 시프트를 시킨 겁니다. 세 자리를 이렇게 시프트 시켜서, 여기가 원래는 A죠. A, B, C를 갖다가 그대로 세 자리를 시프트해서 여기가, 요 D는 A고, E는 B고, I는 C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바꿔주면서 어떻게 돼요? D는 A를 뜻하는 거고, E는 B를 뜻하고, F는 C를 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글자 자체를 시프트 하면서 글자 자체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러한 것을 시저 암호라고 하고, 이 단일찬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모노 알파베틱 암호화 같은 경우는 26자를 아예 다른 알파벳으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대체법이라는 것은 메시지 글자를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암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법이다. 그래서 서브티튜션, 트랜스포지션, 서브티튜션 암호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대체법 계속적인 내용인데, 요것은 이제 다중치환이라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한테 사고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려놨는데, 똑같은 형태인데, 요 위에 지금 그림이 이게 위쪽에 원 이렇게 하고 A, B, C, D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원본의 평문이 여기에 보면 뭐 A, B, C다. 그 다음에 키값이 L이다. 이렇게 하면 요 부분 F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원본에 있는 글자하고 키하고 있는 글자를 매치시켜서 요것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평문이 요 위에를 나타내고요. 비밀 키라는 것은 요 세로줄을 나타내는 건데, 요게 만나는 점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암호화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티튜션, 트랜스포지션, 서브티튜션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전 암호화 방식에서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게, 암호화라는 게, 암호화, 플레인 텍스트, 그, 암호화, 암호문, 평문, 그 다음에 암호화 방식이 평문이 들어와서 알고리즘의 키에 들어와서 암호화가 돼서 복호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물론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복호화 알고리즘은 거의 같습니다. 복호화 알고리즘에서 복호화 키를 넣어서 평문으로 간다. 이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서브티튜션, 트랜스포지션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제 혼돈하고 확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대칭 암호화 방식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혼돈과 확산이라는 용어입니다. 고전적인 암호는 사실 그 암호화 강도가 아까 단일 치환을 한다든지 위치를 바꾸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교적 복구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해독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즉 암호화 강도를 높이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와 같은 강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했던 용어가 이 혼돈과 확산입니다. 혼돈과 확산. 그러면 혼돈이라는 것은 뭐냐? 컨퓨전인데 암호문의 통계적 성질과 평분의 통계적 성질의 관계를 난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 얘기는 뭐냐면 그 평문이 들어가서 암호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암호문을 보고 평문이 어떨 것이다 이런 예측을 전혀 못하게 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 이 혼돈이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대칭 암호화 방식 대칭 암호화 방식에서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이 대칭 암호화, 단일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데스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이 알고리즘은 이 혼돈의 성질이 부족해서 통계적 분석으로 쉽게 복화가 됐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용어는 혼돈이라는 것은 컨퓨전이라는 것은 그 암호문을 보고 평문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어렵게 하는 것이 이 혼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확산이라는 것은 이 평문 비트와 여기 평문과 키 비트가 암호문의 모든 비트에 영향을 주는 성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건데 뭐냐면 키가 결국은 암호화 알고리즘에 평문이 들어가고 암호화 키가 들어갈 때 그 키가 그 암호문 전체에 그 영향을 주는 성질의 정도를 확산이라고 한다. 확산이라는 것은 그 평문과 암호화 키 이게 만들어진 암호문의 모든 그 비트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확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혼돈과 확산의 용어를 그렇게 정의를 하시고요. 어, 요 지금 그 이제 데스를 다시 한번 볼 건데 단일 대칭 암호화 방식은 키워드를 사용할 때 일부 문자에만 키가 영향을 주므로 확산 기능이 약하다. 이것은 그 키와 평문 관계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분만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확산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 그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 특히 그 대칭 알고리즘은 이런 혼돈하고 확산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칭 암호화 방식의 대표적인 그 알고리즘의 하나고 고전적으로 어떤 표준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이 데스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성격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데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1971년 그 미국 상공부에서 중요한 게 여기 암호화 표준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암호화 표준으로 결정을 했고, 이 그림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자세히 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데스 알고리즘은 그 암호화 블록이 6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64비트로 되어 있는데 64비트로 그 평문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키는 56비트 크기의 그 암호화 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64비트를 이 평문 자체를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32비트씩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위치 박스 얘가 암호화 키인데 56비트의 키예요. 그래서 32비트씩 평문을 자르고 이 라이트에 있는 이것하고 라이트에 있는 이 평문하고 이 스위치 박스 결국은 56비트 암호화하고 이 안에서 어떤 스위치 박스에서 이 암호화 키를 넣어서 어떤 함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면 요 라이트 원 그 오른쪽에 있는 32비트 평민하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 키가 56비트의 암호화 키가 들어가서 스위치 박스에 들어가고 어떠한 일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 확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하고 이 함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왼쪽에 있는 32비트하고 이게 무슨 표시죠?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을 하는 것이죠.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을 하고 이 연산한 다음에 이게 L2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R1은 다시 R2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곳에 다시 이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위치를 이렇게 바꿔줘서 요 한 단계의 사이클이 이러면서 끝납니다. 요것을 라운드라고 합니다. 이 라운드는 결국은 이 과정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 확장의 관계라든지 이 스위치를 하면서 혼동이 되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라운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호화가 우리가 해독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이 생성 가능한 암호화 키는 이게 제가 키가 여기 보면 56비트이기 때문에 2의 56등 그래서 암호화 키는 한 7200조까지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암호화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데스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결국은 평문에 들어가는 평문의 비트 수하고 비트가 데스 알고리즘 64비트 단위로 블록 암호화를 하는데 거기에 암호화 키가 56비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절차, 이 평문의 크기를 라이트와 왼쪽, 오른쪽과 나눠서 결국은 암호화 키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을 한다. 이러면서 이 스위치 박스에서 결국은 아까 암호화 어떤 그 방식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봤던 혼동과 확산 이 용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기서는 요 절차는 어떻게 보면 혼돈이라는 용어로 보는 게 낫고요. 이 스위치 박스에서 나중에 보면 이게 확장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그 AES, 지금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미국에서 거의 쓰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해를 할 때 혼동과 확산 이런 개념을 이 데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해를 하면 어떠한 알고리즘도 암호화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용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것은 이제 복호 알고리즘에 아까 이제 암호화를 했으니까 다시 복호하는 역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호화에서 암호화 과정 한 단계를 이 라운드라고 하는데 이 라운드는 어떻게 돼요? 혼돈은 이 라운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양이 많아서 제가 여기 이제 아까 스위치 박스를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이것을 단순하게 나타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내는 평문의 문자가 투 디지트로 표현해서 1011, 1100, 0111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요게 원 저겁니다. 1011 여기 1100 0111.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장을 하냐 하면 지금 그림에 없는데 이 앞에서 오는 게 11 여기 11 보세요. 투 디지트니까 11 10 011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죠? 여기서 확장을 이렇게 확장을 11 근데 여기서 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연계돼서 지금 그림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 그림이 그 확장을 시키면 1100 111 11001 001111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된다. 이 확장되는 절차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혼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위치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스위치 박스에서 확장의 기능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데스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게 알고리즘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복호화가 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트리플 데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트리플 데스 알고리즘은 그 암호화 키를 두 개를 사용한 겁니다. 첫 번째 암호화 키하고 두 번째 암호화 키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한 것이 트리플 데스 알고리즘이고 여기에 보면 이 트리플 데스 알고리즘도 결국은 깨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그래서 AES 알고리즘을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밑에는 설명이고요. 지금 AES, Advanced Encryption, 지금부터 이제 대칭 암호화 방식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종류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ES 알고리즘은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알고리즘으로서 이거 공모를 해서 지금 쓰는데 특징은 이 128비트 암호화 블록이고 이 키가 다양하게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드 알고리즘은 우리 국내 기술입니다. 국내 기술로서 128비트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요. 아리아 알고리즘은 우리 전자정보 구현으로 해서 128비트, 192, 256비트 이 암호화 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지금 근래 이제 나오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 양자 암호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양자의 특성을 살펴서 양자의 특성을 살피는데 여기 양자의 특성이 여러분들 대강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양자 암호는 양자의 그 복제 불가능성 원리죠. 한번 만들어지고 복제하면 그대로 없어진다는 그런 원리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 그죠? 복제라는가 측정을 하면 없어진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 그 가격 문제라든지 장비적인 문제로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대칭형 알고리즘은 EDI 알고리즘, RC5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스킵잭, 리드 알고리즘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다 이런 것들이 그 대칭 암호화 방식이다. 대칭 암호화 방식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암호 절차에서 대칭 암호화 방식이라는 것은 이 키가 같은 겁니다. 이 키가 비밀키라 그래서 암호화에 들어가는 키하고 복호화에 들어가는 키가 같은 것을
대칭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키가 다른 것을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 암호화 방식, 키가 같은 대표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데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저희가 기존에 쭉 지금 알아봐 있던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대칭 암호화 방식, 아까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다른 비대칭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암호화 방식이 대칭 암호화 방식이 이제 AES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AES 암호화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현재까지 복호화가 거의 불가능한 그 알고리즘으로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암호화 절차에서 보면 키가 암호화 키는 그 인크리션 복호화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가 해야 되기 그 키를 갖다가 복호하는 사람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달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기존에 암호화가 크게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지 않을 때는 1대1이나 1대 N 관계에서 뭐 이 N이 소수일 때는 문제가 안 돼 있지만 지금처럼 SNS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참여하면 이 전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달하는 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쉽게 전달을 하는 방법을 계속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그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발견의 아주 큰 그 아이디어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철수라는 그 철수와 영희가 어떠한 정보를 서로 둘만이 주고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공통적으로 쓰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철수와 영희가 이제 공개된 수 서로 3이라는 수를 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서로 3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요 같은 키값을 공유하게 철수가 생각하는 수는 5라는 수를 생각을 했고 5라는 수를 생각해서 요게 공개된 수가 3이니까 3의 5 제곱을 하고요. 영희는 자신이 7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3의 7승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게 철수는 그 3의 5승에서 243을 영희에게 보내고 영희는 여기 보면 7을 생각을 했으니까 3의 7승을 하면 2187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신기한 겁니다. 이건 그냥 여기 보면 철수가 2187에 이렇게 5승을 하면 여기 지금 5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수죠. 그죠? 자신의 수. 여기가 자신의 수. 그래서 요게 5승을 하면 이 토탈된 이 결과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수에 이렇게 하면 이게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대칭 키, 그러니까 공개된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어떠한 생각하는 수로 해서 이렇게 승을 하면 승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다시 그 상대방으로 온 숫자에 승을 하면 이 결과가 같다. 아이러니컬한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컨셉을 결국은 이 구현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RSA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리베스트, 샤르만, 아델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러한 개념을 이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RSA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할 건 뭐냐면 이 공개된 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어떤 승을 하면 그게 공개된 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놔도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로 해서 승을 하면 서로 일치된 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개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되고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아까 어, 그 암호키, 복호화 키, 그 키 자체가 지금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공개된 키는 그대로 알려져 있고 자기 개인 키만 갖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 RSA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게 비대칭 암호화 구조에서는 아까 지금 앞에서 본 대로 이 철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개인 키가 있고 아까 개인 키가 이 철수는 5가 되겠죠. 그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공개 키는 3. 그 다음에 영희는 아까 자기 개인 키는 7이 해당이 되고 공개 키는 3. 똑같이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 키는 결국은 그 공개 키하고 아까 우리 암호화 알고리즘 그 절차를 보면 평문에 들어가는 그 공개 키가 있으면 복호하는 개인 키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평문에 상대방의 개인 키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공개 키로 이렇게 복호를 하는. 여기 보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언제나 한 쌍의 개인 키와 공개 키로 암호화와 복호화가 가능하다. 여기 보면 평문이 들어갔을 때 여기 철수의 개인 키가 뭐예요? 아까 철수는 5죠. 5로 돼 있죠. 그죠? 볼까요? 자신의 수 5죠. 그죠? 5로 돼 있어서 요 5로 해서 암호화를 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철수의 공개 키로 복화를 하면 철수의 공개 키는 우리가 3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평문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평문을 만약에 공개 키로 하면 요 개인 키로 복화를 하고요. 만약에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면 공개 키로 복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쌍이 이루어져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대칭 키, 이 공개 키, 개인 키 이게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전체를 합쳐서 비대칭 키라고 하고요. 이 대칭 키는 이 키하고 이 키가 비밀로 관리가 돼야 되겠죠. 알면 큰일 나니까 이것을 비밀 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개인 키하고 공개 키로 비대칭 암호화 구조, 암호화는 한다. 암호화 복호화를 한다. 이것을 좀 알고 됐고요. 중요한 게 이제 비대칭 암호화 기능은 일단 기밀성은 대칭 키도 되죠. 대칭 키도 당연히 되는 거고 이 부인 방지입니다. 왜 부인 방지 기능이 가능하냐면 철수가 자기 개인 키로 만약에 암호화를 했다. 그럼 영희가 공개 키로 복호를 하겠죠. 그래서 철수가 자기가 이거를 그, 자기 개인 키로 복호화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철수가 이것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안 했다. 뭐 오리발을 내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칭 암호화 기능 중에 이 부인 방지 기능이 여기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발뺌 방지라고 할 수 있고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지금 우리가 앞에 고전과 암호화 방식으로부터 암호화 방식,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는 사실 이 해시 특징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일단 해시는 하나의 문자열을 더 짧은 값이나 키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뭐 MD5, MD4 이런 게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해서 그 해시는 우리 평문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어떤 해시 펑션을 통과하면 같은 그 크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해시는 평문의 길이에 상관없이 해시 결과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근데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평문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를 추측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문이 조금만 달라도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특성 때문에 해시 펑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본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가 일단은 정보를 숨기는 것이라면 해시는 정보의 위조 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 즉 정보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까 여기 특징, 평문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를 추측하기 불가능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확인하는 것, 즉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전자서명, 전자봉투, 전자화폐, 이 다양한 이 프로세스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전거래 해시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모르고는 있지만 그대로 계속 구현해서 사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해시는 최초에는 이 해시가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제 DB 설계를 할 때 이 탐색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시가 완전히 똑같이 데이터만 여기 보면 해시 값이 조금만 틀려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인덱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해시가 그거에 의해서 사용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전자서명, 전자봉투, 전자화폐 이런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활용이 되고 있다. 연비오 해시는 요 세 가지 특징을 네 가지 특징 정도를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 해시 펑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그래서 해시의 종류는 MD,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MD, 메시지 다이제스트 펑션, 이것은 당연히 그 공개키 기반 구조를 해서 아까 그 공개키가 RSA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정이 됐다고 했죠. 실제 우리 생활에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2, 메시지 다이제스트 4, 메시지 다이제스트 5 3,4는 키, 결국은 그 결과, 메시지 나온 키가 몇 비트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자꾸만 이 숫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D2는 메시지는 8비트 최적화한 거고요. MD4는 여기는 32비트 이렇게 최적화,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종류하고 이제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해시 알고리즘 중에 이것은 160비트 값을 생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D5보다 물론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지만 좀 안전하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고리즘의 이 종류에 대해서 샤1, 샤256, 샤384, 샤516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의 지금 조금 오바를 했는데
어, 암호를 우리가 이제 통계학자나 이런 수학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 컴퓨터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먼저 이제 암호화는 그 암호화 용어 중에 인크립션, 그죠? 암호화, 복호화, 그 다음에 절차. 그래서 평문이 들어가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키가 들어가서 암호화가 되고 암호화가 다시 복호화 키가 들어가서 복호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평문이 된다. 그러니까 송수신자가 그 키값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특성이 있고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암호화가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하고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같으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에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다른 것을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왜 암호 알고리즘이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순수히 키값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 중에 하나가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데스 알고리즘에 들어가셔서 데스에 있는 혼돈과 확장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그 데스 알고리즘에 그, 그 같이 연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라운드하고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오면 여기서 어떻게 공개키, 개인키는 사설키라고 하기도 하고요. 키가 두 개가 만약에 사용이 됐으면 복호할 때는 공개키가 사용이 되고 혹은 그 암호화할 때 공개키로 사용을 했으면 복호할 때는 개인키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부인 방지, 기밀성은 물론 할 뿐더러 부인 방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은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이유가 그 평문에서 해시 펑션을 통과해서 키가 만들어진 그 키 값이 항상 정해져 있다. 일정한 그 해시 알고리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 원본에 평문에 조금만 변화만 있어도 키값은 많은 그 변화가 있어서 원본을 전혀 예측을 못하게 돼 있다. 이런 특성이 해시, 해시 펑션의 특성이다. 그래서 그 해시 펑션의 특성을 그런 원본을 전혀 유추하지 못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결국은 해시 펑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결성을 보장하는 툴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빨리 뭐 시간이 좀 제약이 돼서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서로 관심 갖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암호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